야, 할망구. 거긴 내 자리야. 야, 이 늙은 것이 말을 안 듣네. 일어나라고. 오전 6시 30분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작은 원룸에서 독고선이가 눈을 떴어요. 58살의 몸은 이미 시계보다 정확했죠. 알람 소리가 울리기 3분 전 언제나 같은 시간에 저절로 깨어나는 습관은 28년간의 군 생활이 남긴 흔적이었습니다. 오늘도 살아있네. 선희는 작은 창문 너머로 스며드는 새벽빛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거울 앞에서 단발머리를 빗으며 자신의 얼굴을 살펴봤죠. 깊게 패인 눈가 주름과 거칠어진 손등이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몸은 이제 전처럼 안 따라줘도 눈은 여전히 5초면 위협을 구별하지. 세수를 마친 선희는 평소와 다름없이 검은색 운동화를 신고 회색 바지에 무난한 티셔츠를 입었어요. 거울 속 자신을 보니 그저 평범한 중년 여성의 모습이었죠. 누구도 이 조용한 아주머니가 한때 대한민국 최정예 특전사 상사였다는 사실을 짐작하지 못할 거예요. 지하철역으로 가는 길, 선희의 발걸음은 여전히 군인의 그것이었어요. 등을 곧게 펴고 일정한 보폭으로 걷는 모습에서 오랜 훈련의 흔적이 묻어났죠. 하지만 동네 사람들에게 독고선이는 그냥 말없는 아주머니일 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주치는 이웃들에게 짧게 인사를 건넸지만 대부분은 고개만 살짝 끄덕이고 지나갔어요. 선희도 그런 관계가 편했죠. 깊이 들어가지 않는 적당한 거리감이 지금의 자신에게는 맞았으니까요. 지하철 9호선 대림역에서 선희는 습관적으로 주변을 둘러봤어요. 출입구 두 곳의 위치 확인, 비상시 대피로 파악, 의심스러운 인물 체크까지. 이 모든 과정이 3초도 걸리지 않았죠. 28년 동안 몸에 밴 직업병이었어요. 전동차가 들어오자 선희는 맨 끝 칸으로 향했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 전체 칸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위치를 선호했죠. 출근길 지하철은 언제나 복잡했어요. 학생들, 직장인들,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젊은 애들 참 힘들겠다.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대학생들을 보며 선희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자신이 그 나이였을 때는 새벽 훈련장에서 구보를 하고 있었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또 다른 종류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 같았죠. 보훈병원 근처에서 내린 선희는 골목길을 걸어 작은 국밥집으로 향했어요. 할머니 손맛국밥이라는 간판이 낡아서 글씨가 희미해진 그곳이 지난 3년간 선희의 일터였습니다. 언니, 오셨네요. 국밥집 사장 김정자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60대 초반의 김정자는 선희보다 나이가 많았지만 먼저 시작했다는 이유로 선희를 언니라고 불렀죠. 네, 일찍 왔네요. 선희는 앞치마를 두르며 대답했어요. 설거지부터 홀서빙까지 하루 8시간을 여기서 보냈습니다. 손님들은 대부분 병원 직원들이나 근처 직장인들이었죠. 모두들 바쁘게 밥을 먹고 떠나갔어요. 언니는 정말 성실해요. 3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김정자의 칭찬에 선희는 미소만 지었어요. 성실함이 아니라 습관이었죠. 군대에서 배운 것 중 하나가 일상의 규칙성이었으니까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한적해진 국밥집에서 선희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병원을 오가는 사람들, 지나가는 차들, 평범한 일상의 모습들이었죠. 하지만 선희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어요. 누가 어디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떤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모든 것을 의식적으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끝났는데 왜 아직도 이러고 있을까? 퇴근 시간이 되자 선희는 다시 지하철로 향했어요. 저녁 시간의 지하철은 아침보다 더 복잡했죠. 피곤한 사람들의 얼굴,
집으로 돌아가려는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선희도 그 중 한 명이었어요. 하루 종일 일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평범한 사람. 아무도 모르는 과거를 가진 채로 조용히 살아가는 사람이었죠. 그날 저녁도 평소와 다름없이 시작됐어요. 오후 6시 퇴근길 지하철 9호선은 언제나처럼 사람들로 붐볐죠. 선희는 습관적으로 맨 끝 칸 구석자리에 앉아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았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속으로 중얼거리며 창밖을 바라보던 선희의 귀에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야, 할망구. 거기 내 자리야. 선희의 시선이 즉시 소리가 난 쪽으로 향했죠. 지하철 중앙 부근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60대 할머니를 향해 고함을 지르고 있었어요. 남자는 검은 가죽 자켓에 청바지, 목에는 굵은 금목걸이를 걸고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건달 스타일이었죠. 할머니는 손에 마트 봉지를 들고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몸집이 작고 수수한 옷차림의 평범한 할머니였죠. 갑작스러운 고함에 놀란 할머니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앉았는데.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지하철 안에 퍼졌어요. 하지만 남자는 더욱 거칠게 나왔죠. 먼저 앉았다고? 늙으면 처신도 못해? 뒤질래, 할망구. 순간 지하철 안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승객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거나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못 본 척했죠. 누구도 나서려 하지 않았습니다. 선희의 눈이 날카롭게 변했어요. 28년간 몸에 밴 본능이 깨어나고 있었죠. 위험 신호를 감지한 거예요. 남자는 할머니 앞으로 다가가며 주먹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야, 이 늙은 것이 말을 안 듣네. 일어나라고. 그 순간이었어요. 선희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죠. 가방을 어깨에 메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 남자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지하철 안 승객들의 시선이 하나둘 선희에게 모였어요. 평범해 보이는 중년 여성이 무엇을 하려는 건지 궁금해했죠. 선희의 발걸음은 일정했어요. 서두르지도 않고 멈추지도 않았죠. 마치 산책하듯 자연스럽게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선희의 눈만은 차가웠어요.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의 눈빛이었죠. 남자는 선희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비웃었어요. 뭐야, 아줌마도 끼어들려고? 할망구 편 들어주려고? 선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남자 앞에 섰을 뿐이죠. 키는 남자보다 한 뼘 정도 작았지만 묘하게 선희가 더 커 보였어요. 야, 말 안 해? 귀머거리야? 남자가 선희의 어깨를 밀치려 했어요. 바로 그때였죠. 선희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남자의 손목을 붙잡는 순간 공기 중에 뚝 하는 소리가 울렸어요. 아! 남자의 비명이 지하철 안을 가득 메웠죠. 손목이 이상한 각도로 꺾인 남자는 바닥에 주저앉으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지하철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정적이 흘렀죠. 모든 승객들이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선희는 여전히 무표정이었어요. 남자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죠. 세상은 조용해야 돌아간다. 시끄러운 건 눕혀야 돼. 목소리는 낮았지만 지하철 안 모든 사람들에게 들렸어요. 차가우면서도 위협적인 톤이었죠. 바닥에 쓰러진 남자는 선희를 올려다보며 벌벌 떨었어요. 이 미친년이 내가 누군지 알아? 선희는 고개를 살짝 기울였어요. 관심 없어요. 짧은 대답과 함께 선희는 다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할머니는 고마움과 놀라움이 섞인 눈빛으로 선희를 바라봤어요. 고맙습니다. 할머니의 감사 인사에 선희는 작게 고개만 끄덕였죠.
지하철 안 승객들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누군가는 몰래 휴대폰으로 촬영을 시작했고 또 누군가는 급히 메신저로 지금 본 상황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손목을 감싸며 일어나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결국 다른 승객의 도움을 받아 겨우 일어섰죠. 네, 내가 가만 안 둬. 경찰에 신고할 거야. 하지만 남자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기세가 없었어요. 오히려 떨리고 있었죠. 다음 역에서 남자는 서둘러 내렸습니다. 지하철 문이 닫히자 안에 있던 사람들이 비로소 숨을 쉬기 시작했어요. 대단하네요, 정말. 한 대학생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그 말을 시작으로 지하철 안에 웅성거림이 일기 시작했죠. 하지만 선희는 여전히 조용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방금 전 일이 꿈이었던 것처럼요. 그날 밤 여자 특전사 상사 vs 조폭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인터넷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선희는 아직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죠. 그날 밤 11시 선희는 평소처럼 뉴스를 보며 하루를 마무리하려 했어요. 하지만 휴대폰이 계속 진동했죠. 낯선 번호들에서 걸려오는 전화들이었습니다. 누구지? 전화를 받지 않고 있던 선희에게 국밥집 사장 김정자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언니, 인터넷 봤어요? 언니 맞죠? 뭔 소리인지 몰라 인터넷을 검색해 본 선희는 깜짝 놀랐어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지하철 여군 상사가 올라와 있었죠. 동영상을 클릭해 보니 오늘 지하철에서 일어난 일이 그대로 담겨 있었어요. 조폭의 손목을 꺾는 순간부터 그가 바닥에 쓰러지는 장면까지 모든 것이 선명하게 찍힌 상태였습니다. 아이고, 이게 뭐야? 댓글들을 보니 반응이 뜨거웠어요. 와, 진짜 멋있다. 이게 진짜 특전사구나. 할머니 지켜주는 모습. 감동유유 저런 쓰레기들 다 저렇게 혼내줘야 해. 하지만 다른 댓글들도 있었죠. 폭력으로 해결하는 게 맞나? 과잉 대응 아닌가요? 법적으로 문제될 것 같은데. 새벽 2시까지 동영상 조회수는 100만 회를 넘어섰어요. 선희는 한숨을 쉬며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조용히 살고 싶었는데. 다음 날 아침 선희가 국밥집에 출근하자 김정자가 흥분해서 달려왔어요. 언니, 기자들이 찾아왔어요. 인터뷰 요청한다고. 기자요? 선희는 당황했어요. 국밥집 앞에는 정말로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서 있었죠. 독고선혜 씨 맞으시죠? YTN 기자입니다. 리포터가 마이크를 들이밀었어요. 선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인터뷰는 안 해요. 하지만 기자는 포기하지 않았죠. 어제 지하철에서 시민을 보호하신 행동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냥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선희는 짧게 대답하고 국밥집 안으로 들어가려 했어요. 하지만 기자들은 계속 따라왔죠. 전직 특전사로서 민간인 보호 경험이 도움이 됐나요? 폭력 사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조폭이라고 알려진 상대방이 고소를 준비 중이라는데 마지막 질문에 선희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고소요? 네, 상대방이 폭행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합니다. 선희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죠. 그렇군요. 오후 3시 선희의 휴대폰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독고선혜 씨죠? 영등포 경찰서입니다. 출석 요구서가 나왔는데요. 언제 가야 하나요? 내일 오전 10시까지 와주세요. 전화를 끊은 선희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김정자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죠. 언니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선희의 표정은 괜찮지 않았어요. 과거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항상 누군가를 지키려 했지만 결국 혼자 남게 되는 상황들이었죠. 그날 저녁 선희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어요. 지하철에 탔는데 승객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누군가는 힐끔힐끔 쳐다보고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고 있었어요. 유명해졌네. 선희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어요. 원했던 종류의 유명세가 아니었죠. 집에 도착한 선희는 인터넷 뉴스를 다시 확인해 봤어요. 기사 제목들이 자극적이었습니다. 지하철 영웅 vs 과잉 대응 논란. 전직 특전사의 위험한 정의감. 폭력으로 폭력을 제압한 것이 정당한가. 댓글창은 찬반 의견으로 난리였어요. 영웅 맞아요. 저런 쓰레기들 때문에 할머니들이 얼마나 무서워하는데. 하지만 법적으로는 문제 있지 않나요? 특전사 출신이면 다른 방법도 있었을 텐데. 밤 11시 선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마음이 복잡했죠. 내가 잘못한 걸까? 어제까지만 해도 확신에 차 있었는데 사람들의 시선과 언론의 보도를 보니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때 어제 그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아 도움을 요청하던 눈빛도요. 아니야. 나는 옳은 일을 했어. 선희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어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자신은 약한 사람을 지켰을 뿐이었으니까요. 새벽 2시 선희의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독고 상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그 할머니의 손녀입니다. 할머니께서 계속 고마워하세요. 용기 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선희는 그 메시지를 보며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적어도 한 사람에게는 도움이 됐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 이것만으로도 충분해. 선희는 휴대폰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내일 경찰서에 가야 하지만 더 이상 흔들리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조용한 밤 선희의 방에는 평화가 찾아왔어요. 하지만 세상은 아직 그녀를 가만 놔두지 않으려 했죠. 다음 날 오전 9시 30분 영등포 경찰서 앞에는 기자들이 몰려 있었어요. 선희가 나타나자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죠. 독고선혜 씨, 고소 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폭행 혐의 인정하시나요? 선희는 무표정으로 기자들 사이를 뚫고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가슴속은 복잡했죠. 독고선혜 씨죠? 이쪽으로 오세요. 형사 한 명이 선희를 조사실로 안내했어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김 형사는 의외로 온화한 표정이었습니다. 앉으세요. 커피 드릴까요? 됐어요. 선희는 의자에 앉으며 긴장을 감추려 했어요. 하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고소인이 이강민 씨예요. 32세이고요. 김 형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 전과가 좀 있네요. 폭행 3회, 공무집행방해 2회, 협박 1회. 선희의 눈이 날카로워졌어요. 그런 사람이 고소를 했다고요? 그것도 그런데 더 문제는 다른 거예요. 김 형사는 목소리를 낮췄어요. 이강민, 이 사람 아버지가 전직 국회의원이에요. 이명수 전 의원 아들이라고요. 순간 선희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정치인 아들이라는 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게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었죠. 그래서 위에서도 신경 쓰고 있어요. 언론에서도 날리고. 김 형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조사실 문이 열렸어요.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죠. 안녕하세요. MBC 탐사기획부 박 기자입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들어온 거야? 김 형사가 당황해했지만 박 기자는 개의치 않았어요. 독고선혜 씨, 인터뷰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안 한다고 했잖아요. 선희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하지만 박 기자는 포기하지 않았죠.
전직 군인이라는 점이 오히려 공포를 조성한 것 아닌가요? 일반 시민들이 무력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의의 인내심이 바닥났어요. 그럼 가만히 맞는 게 공공질서인가요? 목소리에 분노가 실렸죠. 김영사가 박 기자를 밖으로 내보냈지만 이미 늦었어요. 선의의 대답은 녹음됐을 거예요. 오후 2시 조사가 끝나고 나온 선의를 더 많은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질문들이 쏟아졌죠. 고소 사실 알고 계셨나요? 상대방 아버지가 정치인인데 부담 없으세요? 과잉 대응이었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선희는 아무 대답 없이 지하철역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기자들은 끝까지 따라왔죠. 그날 저녁 뉴스에 선희의 얼굴이 나왔어요. 국밥집에서 김정자와 함께 뉴스를 보던 선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직 특전사 출신 독고선희 씨가 지하철에서 시민을 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앵커의 멘트와 함께 선희의 사진이 화면에 떴어요. 피해자 이강민 씨의 아버지는 이명수 전 국회의원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스는 계속됐어요. 전문가들은 아무리 선이라도 폭력을 사용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화면에 법학 교수가 나와서 말했어요. 군인 출신이라는 점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합니다. 일반인들에게 공포감을 줄 수 있거든요. 선희는 리모컨을 꺼버렸어요. 더 이상 볼 수 없었죠. 언니 괜찮아요? 김정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김정자의 표정도 어색했죠. 언니 미안한데 사장님이 당분간 쉬었으면 좋겠다고. 선희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해고라는 뜻인가요? 아니에요. 그냥 시끄러워질 때까지만. 손님들도 불편해할 수 있고.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죠. 알겠어요. 집에 돌아온 선희는 인터넷을 켰어요. 댓글들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역시 군인 출신이라 폭력적인 애 정치인 아들한테 까불었다가 큰일 날 뻔했네. 과잉 대응 맞는 것 같은데. 할머니 도와준 건 좋은데 방법이 문제였어. 하지만 여전히 선의를 지지하는 댓글들도 있었어요. 그 조폭 새끼가 먼저 할머니 때리려고 했잖아. 정치인 아들이면 뭐가 다른가? 독고 상사 힘내세요. 당신이 영웅이에요. 밤 11시 선희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독고선의 씨죠? 이강민입니다. 선희의 등에 소름이 돋았어요. 뭔 일이죠? 직접 만나서 얘기했으면 좋겠는데요. 합의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합의요? 네, 무릎 꿇고 사과하시면 고소 취하해 드릴게요. 어때요? 선희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이런 더러운. 하지만 화낼 수만은 없었어요. 상대방은 정치인의 아들이었고 자신은 그냥 평범한 아르바이트생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선희는 잠들 수 없었어요. 정의를 위해 행동했는데 오히려 비난받는 현실이 억울했죠.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다음 날 아침 선희는 뉴스를 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긴급 속보가 나왔죠. 지하철 폭행 사건 피고소인 관련 추가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선희는 리모컨을 놓고 화면에 집중했어요. 이강민 씨에게 피해를 당했다는 시민들의 제보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지고 있습니다. 화면에 모자이크 처리된 여성이 나타났어요. 작년 겨울이었어요. 요양원에서 일하는데 이 사람이 할머니한테 소리 지르더라고요. 제가 말렸더니 저한테 주먹질했어요. 선희의 눈이 커졌어요. 자신만 당한 게 아니었구나 싶었죠. 이어서 다른 제보자가 나왔어요. 편의점 야간 알바하는데요.
술 취해서 와서 계속 트집 잡고 욕하고 마지막에는 물건 집어던지고 갔어요. 세 번째 제보자는 택시기사였어요. 요금 안 내고 내리려고 해서 말렸더니 갑자기 목 졸랐어요.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뉴스가 끝나자 선희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기자들의 전화였죠. 독고선희 씨, 추가 피해 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선희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대신 인터넷을 켜서 상황을 확인해 봤죠. 온라인 커뮤니티는 난리가 났어요. 이강민의 과거 행적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대학교 때도 문제 많았음. 교수한테 대들고 여학생들 스토킹하고 군대도 아버지 힘으로 면제받았다던데. 이런 놈이 선량한 시민 고소했다고? 말이 되나? 댓글들도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독고 상사가 영웅이었네. 이런 쓰레기 혼내줘서 고마워요. 정치인 아들이라고 봐준 게 잘못이었어. 더 세게 때렸어야 했는데. 오후 2시 선희에게 영등포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독고선희 씨, 추가 조사 필요해서 연락드렸어요. 또 가야 하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좋은 소식이에요. 피해자들이 모두 경찰서에 와서 진술했거든요. 선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이강민 씨 쪽에서 합의 의사를 전해왔어요. 합의요? 네, 고소 취하하겠다고 하네요. 선희는 코웃음을 쳤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무릎 꿇고 사과하라던 놈이 이제 와서 합의하자고 하다니요. 저녁 6시 선희는 국밥집에 갔어요. 김정자가 반갑게 맞아줬죠. 언니, 뉴스 봤어요? 대박이에요. 뭐가 대박이에요? 그 사람 진짜 나쁜 놈이었네요. 사장님도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내일부터 나와달래요. 선희는 씁쓸했어요. 사람들은 결국 여론에 따라 움직이는구나 싶었죠. 그때 국밥집 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들어왔어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깔끔한 옷차림의 여성이었습니다. 혹시 독고선희 씨 계신가요? 네, 저예요. 여성은 선희 앞에 앉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미영이에요. 요양원에서 일하는. 순간 선희는 깨달았어요. 뉴스에 나온 첫 번째 제보자였죠. 아, 그때 그분이시군요. 네, 정말 감사해요. 선희 씨 덕분에 용기 낼 수 있었어요. 박미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정치인 아들이라고. 선희는 박미영의 손을 잡아줬어요. 이제 괜찮을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선희 씨가 먼저 나서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계속 당하고만 살았을 거예요. 그때 국밥집 문이 또 열렸어요. 이번에는 편의점 직원이었고 그 다음엔 택시기사가 들어왔죠. 모두 뉴스에 나온 제보자들이었습니다. 독고 상사님, 택시기사가 큰 소리로 인사했어요. 정말 시원했어요. 그놈 꺾이는 소리 들으니까 속이 다 후련하더라고요. 국밥집이 웃음소리로 가득 찼어요. 선희도 오랜만에 진짜 웃음을 지었죠. 우리가 힘을 모으면 이길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편의점 직원이 말했어요. 앞으로는 무서워하지 않을 거예요. 선희 씨 같은 분이 계시니까요. 그날 밤 선희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김정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언니, 그런데 좀 조심하세요. 정치인들은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뭔 소리예요? 아니, 그냥. 이강민 고소는 취하했지만 다른 방법으로 보복할 수도 있잖아요. 선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리 없어요. 이미 다 드러났는데. 하지만 김정자의 걱정이 기우가 아니었어요. 이명수 전 의원은
아들의 망신을 그냥 두고 볼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밤 늦게 선희의 집 근처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어요. 안에서 누군가가 선희의 집을 지켜보고 있었죠. 결국 사람들이 기억하는 건 조용한 폭력보다 크게 터진 소리뿐이더라. 선희는 창문 너머로 밤하늘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죠. 선희는 새벽 3시에 깨어났어요. 식은땀이 온몸을 적시고 있었죠. 또 그 꿈을 꾼 거예요. 김상병, 김상병. 꿈속에서 선희는 동료의 이름을 부르며 달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달려도 닿을 수 없었죠. 그리고 총소리와 함께 모든 게 끝나버렸습니다. 선희는 침대에서 일어나 찬물로 세수를 했어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창백했죠. 이런 악몽은 5년 전 제대한 후로 계속 반복되고 있었어요. 커피를 끓이며 선희는 과거를 떠올렸어요. 2018년 아프가니스탄 파병 당시의 일이었죠. 당시 선희는 특전사 상사로 민간인 보호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어요. 현지 학교를 지키는 임무였죠.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순찰이었습니다. 독고 상사 12시 방향에 의심스러운 움직임이 있어요. 22살의 김상병이 보고했어요. 부산 출신의 귀여운 막내였죠. 선희에게는 동생 같은 존재였어요. 확인해 볼까요? 아니야, 내가 가볼게. 넌 아이들 곁에 있어. 그때 학교에는 20명 정도의 아이들이 있었어요. 수업을 받고 있던 현지 어린이들이었죠. 선희가 의심스러운 지점으로 이동하려는 순간이었어요. 폭발음과 함께 총격이 시작됐죠. 적습! 김상병이 소리쳤어요. 반군들이 학교를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이들 대피시켜. 선희는 즉시 명령을 내렸어요. 하지만 상황은 급박했죠. 반군들이 학교 안으로 침입하려 하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한 반군이 수류탄을 던졌습니다. 아이들이 있는 교실 쪽으로요. 김상병이 몸을 던졌어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죠. 안 돼. 선희가 소리쳤지만 늦었어요. 폭발과 함께 김상병이 쓰러졌습니다. 선희는 미친 듯이 달려가 김상병을 끌어안았어요. 상병아, 정신 차려. 하지만 김상병은 이미 숨을 거두고 있었어요. 마지막 순간에 그가 한 말은 이거였죠. 상사님, 아이들은 안전한가요? 그래, 안전해. 내가 지켜줬어. 김상병은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어요. 22살의 젊은 생명이 그렇게 쓰러져 갔죠. 그 후 선희는 변했어요. 작전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아이들은 모두 무사했지만 선희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남았어요. 내가 먼저 갔어야 했는데 자책감이 선희를 괴롭혔어요. 지휘관으로서 부하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었죠. 그 후 2년 더 복무했지만 선희는 예전 같지 않았어요. 적극적인 작전 수행 대신 조심스럽고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죠. 독고 상사,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요? 동료들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들렸지만 선희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결국 선희는 2020년에 제대를 결정했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죽음에 책임지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앞으로는 조용히 살자. 누구와도 충돌하지 말고. 그렇게 선희는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왔어요. 국밥집 아르바이트를 하며 조용히 지내려 했죠. 하지만 지하철에서 할머니를 괴롭히는 조폭을 보는 순간 모든 게 바뀌었어요. 김상병이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약자들이 또다시 위험에 처한 거예요. 이번에는 내가 지킬 거야. 그래서 선희는 주저하지 않고 나섰던 거예요. 김상병을 잃은 후 처음으로 확신에 찬 행동이었죠. 현재로 돌아온 선희는 김상병의 사진을 꺼냈어요.
지갑 속에 항상 가지고 다니는 사진이었죠. 상병아, 나 이번에는 잘한 것 같아. 사진 속 김상병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마치 선의의 행동을 응원하는 것 같았죠. 정말 잘한 걸까? 아니, 나는 이번에야말로 살렸다. 또 한 명의 할머니를. 선희는 사진을 가슴에 품으며 다짐했어요. 더 이상 과거에 매여 살지 않겠다고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박미영에게서 온 문자였죠. 선희 씨, 내일 기자회견 열어요. 이강민의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요. 같이 해주실 수 있나요? 선희는 잠시 망설였어요. 또다시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될 테니까요. 하지만 김상병의 사진을 보며 마음을 정했어요. 그래, 이번에는 끝까지 가보자. 새벽 5시 선희는 운동복을 입고 밖으로 나갔어요. 오랜만에 달리기를 하려고요. 한강변을 달리며 선희는 생각했어요. 김상병이 지키려 했던 것들, 자신이 앞으로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요. 상병아, 이제 확실해졌어. 나는 계속 싸울 거야.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였죠. 선희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될 하루였어요. 달리는 선희의 뒤로 한강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과거도 함께 흘려보내며요.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 앞은 기자들과 시민들로 북적였어요. 선희와 피해자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연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엄청난 관심이 쏠렸죠. 독고상사, 독고상사. 시민들의 응원 소리가 들렸어요. 선희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죠. 와, 완전 다르네. 진짜 군인 같아 보여. 기자회견장에는 박미영, 편의점 직원 최수진, 택시기사 김철수가 함께 자리했어요. 모두 이강민에게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었죠. 안녕하세요. 독고선희입니다. 선희가 마이크 앞에 섰어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죠. 저는 지하철에서 할머니를 괴롭히는 사람을 제지했습니다. 그것뿐이에요. 플래시가 터졌어요. 기자들이 일제히 사진을 찍고 있었죠. 하지만 그 사람은 저를 폭행으로 고소했어요. 자신의 잘못은 숨기고 피해자인 척했죠. 선희의 목소리에 분노가 실렸어요. 더 충격적인 건 이 사람이 수많은 선량한 시민들을 괴롭혀왔다는 사실입니다. 박미영이 일어났어요. 저는 요양원에서 일하는 박미영입니다. 작년 12월 이강민은 치매 할머니에게 욕설을 퍼부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박미영은 계속했어요. 제가 말렸더니 저를 밀쳐서 바닥에 넘어졌어요. 갈비뼈에 금이 갔어요. 다음은 최수진 차례였어요.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하는 최수진입니다. 이강민은 취한 채로 와서 물건을 집어던지고 저에게 욕설을 했어요. 신고하려 했더니 내 아버지가 누군지 아냐고 협박했어요. 마지막으로 김철수가 말했어요. 택시기사 김철수입니다. 이강민은 요금을 안 내고 도망가려 했어요. 말렸더니 목을 졸랐어요.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경찰에 신고해도 제대로 수사 안 해줬어요.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왜 이제서야 나왔나요? 박미영이 대답했어요. 독고선희 씨가 용기를 줬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이강민 측에서 사과나 합의 제안은 없었나요? 선희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합의요?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했어요. 자신이 피해자인 양말이죠. 그때 기자회견장 뒤쪽이 소란스러워졌어요. 이강민과 그의 변호사가 나타난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 이강민이 소리쳤어요. 경호원들이 막아섰지만 그의 목소리는 들렸죠. 내가 언제 그랬다고. 선희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강민을 똑바로 바라봤죠. 지금도 거짓말하시네요.
선희의 시선에 이강민이 움찔했어요. 증거 있어요? 증거. 그때 최수진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있어요. 편의점 CCTV 영상이었어요. 이강민이 물건을 집어던지고 최수진을 위협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이강민의 얼굴이 새하얘졌죠. 그건. 이번에는 김철수가 휴대폰을 들었어요. 택시 블랙박스 영상도 있어요. 이강민이 김철수의 목을 조르는 장면이 나왔어요. 기자회견장이 술렁였죠. 더 있어요. 박미영도 증거를 내놨어요. 요양원 CCTV 영상과 진단서였죠. 이강민은 완전히 당황했어요. 변호사가 그를 끌고 나가려 했지만 늦었어요. 독고선이, 너 죽은 줄 알아. 이강민의 협박이 모든 카메라에 잡혔어요. 선희는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협박까지 하시네요. 여러분 다 들으셨죠? 기자들이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뉴스는 이강민의 몰락을 다뤘어요. 이강민 씨가 다수의 시민을 폭행한 증거가 공개됐습니다. 검찰은 이강민을 특수폭행, 협박,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선희는 국밥집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김정자가 박수를 쳤죠. 언니 대박이에요. 완전 승리네요. 하지만 선희는 덤덤했어요. 승리라기보다는 당연한 결과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영등포 경찰서에서 온 전화였어요. 독고선희 씨, 좋은 소식이에요. 이강민 구속됐어요. 그리고 선희 씨는 정당방위로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선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감사합니다. 이틀 후 이명수 전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아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고개를 숙인 이명수의 모습이 전국에 방송됐어요. 선희는 그 모습을 보며 씁쓸했어요. 권력도 결국 진실 앞에서는 무너지는구나 싶었죠. 언론은 이제 선희를 전설의 여군이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선희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약한 사람들이 더 이상 당하지 않는 것이었으니까요. 밤늦게 집에 돌아온 선희는 김상병의 사진을 꺼냈어요. 상병아, 이번에는 제대로 지켰어. 사진 속 김상병이 더욱 환하게 웃는 것 같았어요. 한 달 후 선희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서울교통공사에서 제안한 지하철 질서도우미 봉사활동이었죠. 독고선희 씨, 정말 감사합니다. 교통공사 팀장이 인사했어요. 시민들이 많이 요청했거든요. 선희 씨가 계시면 안전하다고요. 선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과분한 말씀이에요. 그냥 할 일 하는 거죠. 파란색 조끼를 입은 선희는 지하철 9호선을 담당하게 됐어요.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지하철역과 전동차 안을 순찰하는 일이었죠. 첫날부터 시민들의 반응은 뜨거웠어요. 독고상사다. 사진 찍어도 될까요? 사인 좀 해주세요. 하지만 선희는 정중히 거절했어요. 저는 그냥 시민 안전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에요. 선희는 주로 지하철 마지막 칸에 자리를 잡았어요. 전체 칸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위치였죠. 예전처럼 주변을 살피는 습관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두려움이 아닌 책임감에서였어요.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임신부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젊은 남성에게 선희가 다가갔어요. 잠깐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죠. 남성은 선희를 보더니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앞으로 조심하시고요. 선희의 존재만으로도 지하철 안질서가 확연히 달라졌어요. 큰 소리를 내는 사람도 술 취해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도 거의 사라졌죠. 선희 씨 계신 칸은 정말 조용해요. 안심이 돼요.
시민들의 칭찬이 이어졌지만 선희는 여전히 겸손했어요. 어느 금요일 저녁 퇴근길 지하철에서 익숙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취한 중년 남성이 고등학생에게 시비를 걸고 있었죠. 요즘 학생들 예의도 없어. 죄송해요. 여고생은 무서워하며 뒤로 물러섰어요. 다른 승객들은 모른 척하고 있었죠. 선희가 조용히 일어났어요. 취한 남성 앞에 섰죠. 어른이 학생한테 그러시면 안 되죠. 뭐야, 누구야 너? 남성이 선희를 보더니 순간 얼굴이 변했어요. TV에서 본 적이 있었거든요. 아,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네요. 남성은 급히 자리를 피했어요. 여고생이 선희에게 고개를 숙였죠.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앞으로 이런 일 있으면 바로 신고하세요. 그때 여고생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 혹시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그럼요. 저도 군인이 되고 싶어요. 누군가를 지켜주는 일을 하고 싶거든요. 선희의 눈이 부드러워졌어요. 김상병이 했던 말이 떠올랐거든요. 정말요? 네. 선희 씨처럼 강하고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요. 선희는 여고생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그럼 잘 먹고 잘 자고 단단해져야지. 전설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거든. 네. 열심히 할게요. 여고생의 눈이 반짝였어요. 선희는 그 모습에서 어린 시절의 자신을 봤죠. 그날 밤 선희는 김상병의 사진을 꺼냈어요. 상병아, 오늘 좋은 일이 있었어. 어떤 학생이 군인이 되고 싶다고 하더라. 너처럼 누군가를 지키고 싶다고. 사진을 가슴에 품으며 선희는 미소 지었어요. 몇 주 후 선희에게 특별한 편지가 왔어요. 그날 지하철에서 만난 여고생이 보낸 거였어요. 선희 언니께 저 박지우예요. 이번에 사관학교 준비하기로 결정했어요. 언니 덕분에 꿈이 생겼어요. 꼭 훌륭한 군인이 되어서 언니처럼 사람들을 지킬게요. 선희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저녁 시간 선희는 한강변을 걸었어요. 김상병과 함께 뛰던 그 길이었죠. 상병아, 우리가 지키려 했던 게 이거였나 봐. 약한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세상. 꿈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죠. 선희는 지하철로 향했어요. 내일도 해야 할 일이 있었으니까요. 지하철 마지막 칸 구석자리에 앉은 선희의 모습은 평범했어요.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특별함이 있었죠. 굳은 손등에는 세월의 흔적이, 조용한 눈빛에는 강인함이 담겨 있었어요. 오늘도 무사히. 선희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그 불빛들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이었어요. 선희가 지키고 싶은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들이었죠. 지하철이 터널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어둠 속을 달리지만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것처럼 선희의 삶도 그랬어요. 과거의 상처를 안고 있지만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거였죠. 카메라는 선희의 굳은 손등과 조용한 눈빛을 비추며 천천히 멀어졌어요. 지하철은 계속 달리고 선희는 계속 그 자리에 있을 거예요. 누군가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요.